삼전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떨어져도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 때문에 떨어진 지수는 이미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본인 계좌만 여전히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수가 하루는 20% 빠지고 다음날 25%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0.8 곱하기 1.25는 정확히 1.0. 완전하게 본전입니다. 손해가 없어요. 근데 이걸 2배 레버리지로 들고 있었다면요, 지수가 20% 빠지면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40%, 즉 0.6이 됩니다. 다음날 지수가 똑같이 25% 올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레버리지는 플러스 50%가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본전을 찾은 것 같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전혀 아닙니다. 0.6 곱하기 1.5는 0.9예요.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수는 정확히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레버리지 계산은 여전히 10% 손실난 상태예요. 지수만 회복되면 나도 회복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지수가 100% 회복해도 레버리지는 절대 100%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1960년대 정보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벨 연구소의 수학자 클로드 셰넌이 MIT 강의에서 소개했던 개념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셰넌은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산술적으로는 오르내림이 똑같아도 복리로 계산하면 손실이 남는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줬어요. 이걸 변동성 드래그라고 부르는데 벌써 60년도 더 된 이론이 지금 레버리지 ETF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는 하루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이 손실이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손실은 배수가 아니라 제곱으로 커지고요.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10%에서 20%로 딱 2배만 커져도 이 손실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잃는 속도는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삼전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스닥에 상장된 세배 상품, TQQQ 같은 게 다 이 구조이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 없이 접근했다가 횡보하는 장에서 끊임없이 잃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한 B2처럼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ETF 내부에서 선물이나 스와프로 하루 수익률의 2배, 3배를 추정하는 거라 반대매매 같은 강제 청산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함정이에요.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거든요. 그 종목이 오를 때 남들에 비해 더 많이 번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지수가 방향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박스권 장세에서는 은근히 장부가 녹아내릴 거고, 하락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속도로 투자금이 사라질 수 있어요. 레버리지가 조용히 천천히 내 계좌를 갉아먹었다면 B2, 즉 신용거래는 정반대예요. 평소엔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계좌를 끝장냅니다. B2는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개별 주식을 사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신용거래, 신용융자라고도 부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내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신 담보 비율을 140% 이상 계속 유지해야만 하죠. 그런데 일반 개미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차피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상승장에서는 그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오르기만 하면 담보 비율 같은 건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장이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신용거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최근 우리 국장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국장은 올해 반도체의 호황으로 유례없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으로 시작했던 상승장이 점점 고점을 찍어갈수록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신용융자 잔고가 10조 원 넘게 몰렸는데 이건 코스피 전체 신용잔고의 36%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한 달 사이에만 7천억 가까이 불어난 거고요. 게다가 5월 말에는 삼전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새로 상장했는데 상장 이후 2달여 만에 관련 상품 대부분이 20%가 넘는 손실을 냈고 일부 인버스 상품은 43%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창신 메모리발 메모리 공급 우려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급락하고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연달아 발동된 날들이 있었어요. 현금으로 주식을 사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마음은 아팠겠지만 계좌에는 주식이라도 남아있긴 했어요. 하지만 빚내서 들고 계셨던 사람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 수 중에 1,000만 원밖에 없다고 쳐요. 근데 삼성전자를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로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는데 이걸 다 쓰면 30만 원짜리 삼성전자를 83주 정도 총 2,50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요. 내 돈 1,000만 원에 신용거래 1,500만 원을 더 빌린 거죠. 이때 담보 비율은 166.7%예요. 평가금액 2,500만 원을 빌린 돈 1,500만 원으로 나눈 값이죠. 그런데 이 주식이 딱 16%만 떨어져서 25만 2천 원이 되면 평가 금액이 2,100만 원으로 줄면서 담보 비율이 140%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 빚 1,500만 원은 그대로인데 내 돈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주가는 16% 빠졌을 뿐인데 내 원금은 40%가 날아간 셈이죠. 그리고 이게 가상의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한 달 사이에 33만 원대에서 26만 원대까지 21% 넘게 빠졌고 그 뒤로 이어진 창식 메모리발 급락장에서 22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30만 원대의 신용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 구간을 지나면서 이미 반대 매매를 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담보 비율이 14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날 시가에 강제로 팔립니다. 그런데 반대 매매 물량은 전날 종가보다 15에서 20%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가장 쌀 때, 가장 나쁜 타이밍에 그것도 시세보다 더 싸게 팔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반대 매매예요. 28일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10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신용거래 반대매매 금액은 56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6월엔 3,935억 원, 거의 4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년 만에 7배가 늘었어요. 상반기에만 반대매매로 정제청산된 금액이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미수금 반대매매는 1월 1,888억 원에서 6월 8,459억 원으로 348%가 늘었고 반대매매가 발생한 계좌수도 약 15,000개에서 39,000개로 165%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는 사이드카가 10번, 서킷 브레이커가 3번 발동됐고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건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던 연령대가 바로 70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쓸 노후 자금으로 넣어졌던 예적금까지 중도 해지해서 B2에 넣은 분들이었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벌써 여러 차례 발동됐어요. 사이드카는 거의 무슨 밥 먹듯이 발동되고 있죠. B2는 단 한 번의 폭락에서만 살아남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변동성 강한 이 시장에서 매번 계속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이라도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져도 게임은 끝납니다. 반대매매는 절대로 재도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와 B2의 방식은 다르지만 나만의 투자 철학이 없이 욕심만 가득한 상태로 진행하는 순간 결과는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는 지수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잔고만 줄어드니까 왜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돼서 불안하고, B2는 담보 비율 알림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아요. 돈을 벌려고 시작한 투자가 방식은 달라도 결국 삶을 갉아먹는 스트레스로 바뀌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를 쓰고 계신다면 지수가 회복되면 내 잔고도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부터 점검하세요.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용이 아니라 단기 매매용으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걸 기억하고 보유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신용을 쓰고 계신다면 담보 비율부터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리하게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로 자금을 태우지 마세요. 물타기는 회복이 아니라 반대 매매를 앞당기는 가장 흔한 실수예요. 강제로 팔리기 전에 스스로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둘 다 해당되신다면 한 번에 다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세요. 미수금이나 상환 부담이 이미 심각하다면 혼자서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금융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투자는 지금 가진 현금을 미래의 자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옮긴 돈이 불어나길 바라지 줄어들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빚까지 얻는다면요, 내 돈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잊지도 않던 빚까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지수가 회복돼도 레버리지는 회복되지 않고 빚투는 회복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과도한 욕심만 조금 덜어내도 최소한 빚은 생기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로 조용히 잃는 사람이든 빚투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이든 그게 당신일 필요는 없어요. 혹시 이미 그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면 됩니다.